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음해 공작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재헌 75주년을 맞아 21대 국회 과제인 개헌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개헌이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당정이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검토에 나서자 여성차별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실업급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행한 현안 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실업급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를 놓고 여당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노동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만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를 향해 과학이 만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보고서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만능입니까?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에 해양 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에 환경부는 객관적 결과를 제시한 IAEA를 믿지 못하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했고요. 또 지금 방류를 한다고 하는 러시아, 중국의 전문가도 참여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믿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믿어야 되는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부정수급 등 문제 발생 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는 실업급여 본래 취지인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진행이라는 본질을 건드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이 본래 구직급여제도 취지라며 취업 수입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많은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실업급여 재정 악화를 야기시켰다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최근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나온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발언은 청년과 여성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언 취지의 일부만 부각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안을 거부하는 양평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음해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안 종점인 양서면 주민들도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면서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런 객관적 합리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의원들은 원안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해명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즉시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따지겠다며 민주당 요구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운영위를 열어 의혹을 확인하자고 해야 한다며 다음 주에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회가 대통령의 처가 일가의 의혹을 덮어주는 호위된지 도대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정쟁만 일삼아선 안 된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입니다. 거기 비서실 참모들도 많이 나가 있고 사실은 운영이 질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상식에 어긋난 거 아니냐. 다음 주 월요일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비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 방미단은 현지 시간 14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LA 재외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총연맹의 내년 총선에 관여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총연맹이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여권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로 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대 방류 용인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요. 그 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상 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슈인데 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한일 정상 30분간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윤 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에 이 우리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 또 방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 그리고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기시다 총리, 한국 국민의 건강과 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방류 과정을 점검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회담 이후 일본 측의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일본 측에 당당히 요구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방류를 점검할 때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런 동문서답을 했고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외통위에서 그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설전이 오고 갔죠. 네. 그 오염수 처리 용량 그리고 IAEA 보고서에
신뢰성이 그 문제로 지적이 됐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하루에 이 지하수 100톤이 들어가서 섞이면서 이 오염수가 생긴다며 이러면 결국 오염수가 3만 톤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외교부 지하수가 더 이상 원자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 알프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AEA 보고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 최종 보고서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을 한 것이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는 말이 없다. 그리고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에 외교부 시료는 충분히 교차 검증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방류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이 현재 방류하려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2013년 이후에 수산물 점검을 7만 건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여름 방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름 방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뭐 오염수 공방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착지는입니다.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가 무리하게 중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더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야 간은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신경전이 오히려 더 이제 거세지고 있는 양상인데 네.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무리하게 변경이 된 것이고 이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로 이런 의혹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1조 8천억 원의 사업이 원희룡 장관의 한마디로 백지화가 됐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백지화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 인수위의 1호 과제가 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 몰아주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가짜 뉴스를 통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노선을 검토하는 용역의 발주도 또 업체 선정도 모두 네. 문재인 정부였다며 인수위에서 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이런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네요. 네. 원 장관은 이제 뭐 바로 이제 이런 사실에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건데요. 네. 이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의 땅에 위치한 강상면 노선으로 변경을 했다.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이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SNS에서 이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서 중단시켰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또 양평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오는 17일에 원희룡 장관을 불러서 이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요. 이후에 아마도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특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검 추진까지.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30년 만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지 대략 뭐 한 달여 만에 방통위까지 통과를 하고 또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하면서 네. 30년 만에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보통 보도에서는 KBS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EBS의 수신료도 같이 이제 분리 징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신료 안에 KBS와 EBS 수신료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은 됐지만 지금 뭐 분리징수 시스템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전기요금 보조서에 전기요금과 그리고 TV 수신료가 함께 나오는데요. 분리를 해서 이제 납부를 하고 싶으면은 주택에 사는 분들, 이 주택에 사는 분들은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요. 또 자동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전기요금 납부 기한 4일 전까지, 이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시고 이제 수신료가 남게 되는데요. 이 수신료는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내면 되고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분리징수가 이제 결정되기 전부터 여야가 이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속전속결로 이제 시행이 됐네요. 네. 여야가 이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으로서 재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사당은 공영방송 옥죄기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논평을 내고 이제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돼서 국민들의 선택권의 폭이 넓게 됐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분리징수는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사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됐다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은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따로 내야 되는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만 늘리는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분리징수 시스템이 이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내구 안 내구가 본인의 그 무조건 선택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TV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원래는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TV를 갖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서 수신료의 3%, 이제 우리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3%면 한 7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70원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요. 이렇게 미납 수신료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향후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이런 강제 집행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은 이제 과도기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내지 않더라도 한전이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아파트 등 현장 곳곳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이 한전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라.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뭐 한전으로부터 따로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 납부를 해야 되는 이제 국민들은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상황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년 만에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의 이제 혼란이 없도록 빨리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1대 국회 과제로 개헌이 꼽히고 있습니다. 재헌 75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더 얻기 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장정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87년 헌법 체제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G7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성과 역동성 등을 담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인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잘 관리해서 갈등을 10% 줄이면 1인당 GDP가 2.4% 는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앞으로의 성장 발전에 이 현재의 우리 헌법이라는 현재의 87년 헌법이 맞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김 의장은 굵직한 개헌 주제에는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적절하게 대통령의 그런 독점적 권한을 좀 컨트롤해주고 제어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 어느 정당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모든 것을 다 얻느냐 못 얻느냐로 이렇게 대립 갈등이 심해지는 대통령제의 그런 갖고 있는 속성이 하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 전문가들도 헌법의 저작권을 가진 국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전면 개정보다는 순차적이고 부분적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각자가 생각하는 개헌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 다른 정치 세력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국민 공감 개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갈등 촉발적인 주제는 조금 유보하고 문제 해결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청위에서 공감도가 높은 부분들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과연 개헌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헌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호신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결의가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당으로서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2023년도 장기재직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를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로는 일반직 장기재직 공무원 43명, 보좌직 장기재직 공무원 10명, 우수 공무원 30명, 우수 공무직 근로자 31명 등 총 11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건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그래도 나만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전진하면 더 좋은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12일이죠.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일해서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소득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도 4만 7,240원이 작습니다.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라면서 비난하는 여론도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 7천 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만 9천 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의 60%를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도 늘어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 8천 명 중 27%인 45만 3천 명은 실수령 월급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아온 겁니다. 이렇다 보니 구직자들이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사례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죠. 허점이 끊이지 않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두고 하한액을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 폐지로는 69시간 노동 제2탄입니다. 탄압과 헛발질을 빼면 노동정책이 없습니까? 실업급여 제도를 실업급여, 얼른 들어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일부 부정수급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 핵심은 실업수당, 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의욕을 제고해서 재취업을 촉진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실업,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게 반복돼서 그렇게 되면 계속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들어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청년들의 노동의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노사단체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현재까지 드러난 실업급여 제도의 맹점을 하루빨리 보완해 구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저격수. 여심 저격이니까 저격수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네. 지난주에 제가 두 분께 그 폭염처럼 뜨겁게 좀 토론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정말 뜨겁게 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시간을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토론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책 토론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신동진 앵커의 정치 노트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실업급여 축소를 둘러싼 논란을 두 분 보셨을 텐데 오늘 그 환노위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의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부 여당은요, 현행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으로 첫 번째,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너무 높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지급 조건이 너무 쉽다. 그 마이너스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탓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게 139만 원 선이었는데 실업급여가 이제 2019년도에는 180만 원 선으로 올랐죠.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또 조정을 했고 수급 기간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좀 정달아 뛰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뭐 보편화를 하고 일반화를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을 하는 부분을 막자고 이 민당정 공청회를 연 겁니다. 민주당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그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에 27.8%, 28%에 달하는 분들이 좀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여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조 9천억 원, 좀 이 곳간이 비는 암울한 상황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서 정치 노트에서 나왔듯이 이 OECD 한국경제보고서 지난 9월이죠. 여기서도 좀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도 있어서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같이 좀 여야가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네. 이 실업급여 축소 방침과 방만 운용은 전 정부 탓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네, 최수지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뭐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정부 탓을 계속할 거면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잡겠다고 하면서 이 협의회에서 부정수급을 막을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업급여를 뭐 없애거나 축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부자들의 세금을 아주 많이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부자 감세로 세수에 구멍이 난 것을 이 실업급여 예산 삭감으로 좀 메우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일해서 부담금을 내죠. 고용보험금을 내는데 이제 재원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냥 거저 주는 듯이 적선을 베푼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월 기준 청년만 놓고 보자면 청년 고용률이 12만 명이 줄어서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 국민의 삶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는 걸 윤석열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그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 민생을 챙기는 그런 시도였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아까 그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고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한 28% 정도 된다. 이게 한 4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부 추정치입니다. 네. 부정확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팩트체크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요. 그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 근로소득을 180만 원으로 받고 네.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일을 하면 그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이 떼이잖아요. 네. 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4대 보험료가 있는데 노동부가 이 세금을 떼는 비율을 10.3%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세금에 있어서 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소득세율이 낮고 또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소득을 고용노동부가 너무 이제 낮게 잡았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더 많이 잡힌다 이런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현상이 확실히 벌어지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 정도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28%가 아닌 5% 정도다? 네, 5% 정도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할 때 저는 좀 반성하고 창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면 급여보다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질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참담한 노동 현실을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 현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나온 몇몇 발언들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좀 이렇게 달달하다,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실업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미보다 또 배짱이를 더 챙겨준다라는 표현까지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실업급여와 배짱이 이런 표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실업급여가 조금 악용이 되어서 이 꿀빤다라는 은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처럼 좀 달콤한 역이용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뜻으로 실업이라는 단어를 쓰신 건데 그런 이제 실업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지 않는 기초적인 이 제도 개선부터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거에는 아마 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언어적인 걸 가지고서는 뭔가 정쟁이 또 다른 정쟁이 일어나고 지금 너무 많은 정쟁들이 계속해서 좀 피로감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까지 정쟁화를 시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치는 말과 글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일부의 부정 수급 같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그것만 뽑아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뭐 배짱이, 실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모욕적이라는 그런 반응도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노동 관련 발언들을 봐도 그렇죠.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뭐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주 69시간 일하게 하고 돈은 안 주겠다. 뭐 이런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안 대변인께서 지금 현안들을 그 노동 전반에 대한 그런 현안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좀 답변하실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 그 비율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는 반박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국세, 지방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뺀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근로소득세에 붙는 지방세까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3%로 계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뭐 환급을 받는다 아니면 공제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이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좀 계산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주장은 옳지 않다. 환급까지 포함시키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 관련해서는 사실 그 좀 논란이 된 공무원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였죠? 뭐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일부 여성들이 뭐 샤넬을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 현장에서 13년 동안 해당 담당 이 업무를 했던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거를 성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특정 성별이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담당하는 공무원의 언급까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 그 남성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 노동부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모두 10.3%로 일괄 적용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정부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는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네.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줄여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낮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면요. 이 남성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성들은 그 실업급여를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또 샤넬 그 선글라스 산다. 이 말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뭐 정치에 남녀가 없다지만 이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속이 보이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실업급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뭐 우울한 얼굴로 통곡을 하면서 뭐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 여성과 뭐 청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실업급여를 어떻게 쓰느냐를 정부에서 정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뭐 선글라스 사면 안 되고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덕분에 정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죠. 했죠. 청년 덕분에 대통령까지 됐다. 네, 이 발언을 그렇게 말을 소개했었죠. 해놓고 지금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을 갈라치기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제도에 또 허점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정식 장관도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건 아니고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방만한 운용과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개선안, 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제도를 폐지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몰아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 개편의 핵심 자체는 자립을 돕는 것이다.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근로 의욕도 제고하고 그리고 취업할 수 있게 다시 돕고 좀 자립을 촉구하는 것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현노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추정치의 부정확성도 분명하게 비판을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의 패턴, 뭐 이게 통계치가 나온 걸 보니까 50대 이후가 조금 이 부정수급 그 통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패턴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는지 좀 정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체계적인 좀 그 개선안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안 대변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아주 그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자, 받던 임금의 60% 수준이면은 그 아주 적은 임금을 받던 분들에게는 정말 작은 임금, 작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저 임금의 80% 수준을 주기로 한 건데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면 그 뭐 입에 풀칠하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있고 이 노동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완책에 좀 더 세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 차원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처럼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건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없앤다거나 대폭 낮춘다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자, 그럼 실업급여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또 하나의 정쟁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현명하게 제도 개선에 머리를 좀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오늘도 국회는요, 양평 고속도로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으로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자,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그 양평 현장 점검에 나선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귀국 후에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고요. 야당은 원희룡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하지만 정말 그럴수록 이 민생과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양측에서 출구 전략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서 예타안과 수정안을 놓고 좀 협상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협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협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양평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그 교통의 정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원안의 고속도로에 보면 또 하남시가 있거든요. 하남에 건설 중인 신도시의 광역교통수단 마련을 위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원안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으로 그냥 추진하면 된다. 협상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 네, 이 최적 대안 노선 검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뭐 낙찰자 선정 이런 거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거를 조금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은 이 대통령 당선자 가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한 것이냐 오히려 이렇게 저는 반문을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전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쟁으로만 이어지니까 이게 과연 국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또 SOC 사업이 이게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니까 국민들만 이제 양평군 군민들만 좀 피곤해지는 게 아니냐. 좀 본인들이 이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못 이루어지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야당에서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양평군의 양서면 이장님이 인터뷰를 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까? 인터뷰를 하셨는데 양평군 그 내 이장님 인터뷰에서 양서면 이장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양평 군민 전문 업체 의견조차 무시하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주먹질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여론조사, 그 내부에서 여론조사인가요? 5% 정도가 원안에 찬성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 준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제가 아는 양평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고속도로 종점의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죠. 그리고 그 종점이 바뀌면서 이득을 보는 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점 변경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의 일이라고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백지화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제기된 의문만 해소하면 될 일인데 지금 가짜뉴스와 이 정쟁화로 이걸 끌고 가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들어보고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원희룡 장관이 대답을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던 게 없었다고 하면 더 문제죠.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그 땅의 개인적인 사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원희룡 장관이 모를 수가 없다고 했고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지금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저는 들어야겠습니다. 네, 아주 팽팽할 것 같은데요. 쉽사리 이 공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안전장치를 관철시켰다. 일본 편에서 사실상 이 방류를 찬성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야당은 이 문체부가 10억 예산을 들여서 오염수 안전 홍보물을 제작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문체부가 했네요. 해수부가 아니라 문체부네요. 자, 그리고 상대 공격에 대한 역공에 대해서 차례로 들어볼까 하는데, 자,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그 정치노트 전에 이슈픽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이슈픽에서 다뤄봤죠? 네,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정부랑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과학자 현장 상시 체류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 반일 오염수 선동 행태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 위험하다, 국격을 해치는 일이다 이런 쓴소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체부 홍보물 같은 경우는 트집을 잡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민주당이 같이 힘써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일본 원정 시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원정 시위를 또 다녀오셨습니다. 빈손 방일쇼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게 박범계 의원,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일본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는데 사실 총리는 일본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의원, 참의원 713명 중에 3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만 만나서 회의를 한 차례 하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 간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이 원정 시위도 빈손이고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의총에서 의결이 안 됐고 혁신도 빈손이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혁신이라도 먼저 하고 이거를 같이 돕는 쪽으로 같이 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일본에 없었고 또 일본 편 항공편으로 또 일본에 출국을 했고 군소 정당만 만나고 왔다. 이렇게 빈손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터닝 포인트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해 주게 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류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나도 반대한다. 다시 고려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방류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면전에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더구나 처참했던 것은 사전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는데 실무진들이 협의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두 정상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면전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 이때까지 계속해서 외교 참사가 있었지만 뭐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정말 그 처참한 외교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 측에서 지적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그 IAEA 기준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당시에도 좀 소극적인 대처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1년 4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용 장관의 말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뜨거운 토론 벌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